밤하늘의 별들이 나직하게 속삭이는 밤, 오분숙 면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턴 어둠이 주는 안락함 속에서 지친 영혼을 다독이며 평화로운 꿈을 꾸어보아요. 1914년 여름,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거리에는 최신 유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넘쳐났고, 런던의 금융가는 전 세계를 오가는 자본으로 활기가 넘쳤죠. 베를린에서는 새로 건설된 웅장한 건축물들이 독일 제국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유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번영하는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과 적대감이 마치 지뢰밭처럼 깔려 있었던 거예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유럽 열강들은 제국주의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를 무대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고,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광대한 식민지를 확보했죠. 독일은 뒤늦게 통일을 이룬 만큼 더 절박하게 자신의 몫을 요구했어요. 이탈리아와 벨기에 같은 작은 나라들조차 아프리카 땅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1884년 베를린 회의에서 유럽 열강들은 마치 케이크를 자르듯 아프리카 대륙을 분할했는데, 그 자리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식민지 확보 경쟁은 단순히 영토 확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 확보를 의미했고, 무엇보다 국가의 위신과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독일의 빌헬름 2세는 우리에게도 태양 아래 자리가 필요하다고 외쳤고, 이는 기존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세계의 대부분을 나눠 가진 상태에서 후발주자인 독일과 이탈리아의 요구를 달갑게 받아들일 리 없었죠. 이런 경쟁 속에서 유럽 각국은 군비 경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막강한 육군을 자랑했고, 1900년대 들어서는 영국의 해군력에 도전하기 위해 대규모 함대 건조 계획을 추진했어요. 영국은 이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1906년 혁명적인 전함 드레드노트를 진수시키면서 해군력 경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군대를 확장하고 최신 무기를 도입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죠. 1914년이 되면 유럽 열강들의 군사비 지출은 189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이러한 군비 경쟁은 단순히 방어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각국은 전쟁을 현실적인 외교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었고, 군부는 점점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어요. 독일의 슐리펜 계획처럼 세밀하게 짜인 전쟁 계획들이 작성되었고, 이는 위기 상황에서 외교적 해결보다 군사적 해결을 선택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동원령이 내려지면 수백만 명의 병력과 수천 대의 기차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했고, 한번 시작된 동원은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유럽은 2개의 거대한 동맹 체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로 구성된 3국 동맹과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영국이 이루는 3국 협상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죠. 원래 방어적 성격으로 시작된 이 동맹들은 점차 자동적인 참전 의무를 포함하게 되었어요.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동맹국들이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는 국지적 분쟁이 순식간에 유럽 전체의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메커니즘이었어요. 발칸 반도는 특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쇠퇴하는 오스만 제국이 물러나면서 생긴 권력 공백을 두고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러시아가 영향력을 다투고 있었고, 새로 독립한 발칸 국가들은 각자의 야심을 품고 있었죠. 1912년과 1913년 2차례의 발칸 전쟁은 이 지역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세르비아는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우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내의 슬라브계 주민들을 자극했고, 오스트리아는 이를 제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처럼 1914년 여름의 유럽은 복잡하게 얽힌 동맹관계, 치솟는 민족주의, 끝없는 군비 경쟁, 그리고 식민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면 유럽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씨는 사라예보라는 발칸의 작은 도시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튀게 됩니다. 이렇게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던 유럽의 동맹체제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위험한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오토 폰 비스마르크라는 한 천재적인 외교관이 설계한 동맹 시스템은 오히려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장치였어요. 프로이센의 재상으로서 독일 통일을 이뤄낸 비스마르크는 1871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알자스, 로렌 지방을 빼앗았고 이 때문에 프랑스의 복수심이 독일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동시에 다른 열강들과는 복잡한 동맹 관계를 맺어 유럽의 현상 유지를 꾀했던 거죠. 비스마르크는 1873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를 묶는 3제 동맹을 만들었어요. 세 제국의 황제들이 맺은 이 동맹은 공화주의와 혁명의 확산을 막고 유럽의 보수적 질서를 지키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에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발칸 반도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1878년 러시아 투르크 전쟁 이후 열린 베를린 회의에서 비스마르크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지만 러시아는 독일이 오스트리아 편을 들었다고 느꼈고 3제 동맹은 사실상 무너지게 됩니다. 비스마르크는 이 위기를 놀라운 외교술로 극복했습니다. 1879년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을 맺어 두 나라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서로 돕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1887년에는 러시아와 비밀리에 재보장 조약을 맺어서 러시아가 프랑스와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막았죠. 한편으로는 1882년 이탈리아를 끌어들여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가 튀니지를 차지한 것에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 동맹에 합류했어요. 이렇게 비스마르크는 여러 개의 동맹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유럽의 평화를 유지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체제는 비스마르크라는 천재 외교관의 손을 떠나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888년 젊은 빌헬름 2세가 독일 황제로 즉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야심만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 젊은 황제는 비스마르크의 신중한 외교 정책이 답답하게 느껴졌죠. 그는 독일이 세계 강국으로서 더 적극적이고 화려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890년 비스마르크를 해임한 빌헬름 2세는 곧바로 러시아와의 재보장 조약 연장을 거부했어요.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러시아는 독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프랑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894년 러시아와 프랑스는 군사동맹을 맺었어요. 비스마르크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즉 독일이 동쪽과 서쪽 양쪽에서 적대국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러프 동맹은 단순한 외교적 협력을 넘어서 구체적인 군사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었어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가 둘 중 하나를 공격하면 다른 쪽이 즉시 참전하기로 약속했고 동원할 병력의 규모까지 세세하게 정해놓았죠. 영국은 오랫동안 유럽의 동맹체제에 거리를 두는 영광스러운 고립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섬나라인 영국은 강력한 해군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유럽 대륙의 복잡한 동맹 관계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변했어요. 독일이 대규모 해군 건설 계획을 시작하면서 영국은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빌헬름 2세는 티르피츠 제독의 주도 아래 영국 해군에 맞먹는 대함대를 건설하려 했고 이는 수백 년 동안 제해권을 장악해온 영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전이었죠. 영국은 먼저 오랜 라이벌이었던 프랑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1904년 영불협상이 체결되면서 두 나라는 식민지 문제를 정리하고 우호 관계를 맺었어요. 이것은 공식적인 군사동맹은 아니었지만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06년부터는 영국과 프랑스 군부가 비밀리에 만나 독일과의 전쟁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영국군이
프랑스에 상륙할 계획까지 세워놓았어요. 1907년에는 영국과 러시아도 협상을 맺어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에서의 이해관계를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연결하는 삼국 협상이 완성되면서 유럽은 두 개의 거대한 진영으로 완전히 나뉘게 됐죠. 이 동맹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유연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방어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동맹들은 점차 자동적인 참전 의무를 포함하게 되었어요. 한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면 동맹국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끌려 들어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게다가 각국의 군부는 이미 전쟁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고, 이 계획들은 신속한 동원과 선제 공격을 전제로 하고 있었어요. 독일의 슐리펜 계획은 프랑스와 전쟁이 시작되면 먼저 벨기에를 거쳐 프랑스를 빠르게 무너뜨린 뒤 러시아로 방향을 돌린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계획들은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 나라가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따라서 동원해야 했고, 그렇게 되면 전쟁은 거의 불가피해졌던 거예요. 20세기 초 유럽에서는 동맹의 강화를 둘러싼 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 1905년과 1911년 두 차례의 모로코 위기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충돌했고, 그때마다 영국은 프랑스를 지지하면서 삼국 협상의 결속을 다졌어요. 190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합병했을 때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했지만 독일의 확고한 지지를 받은 오스트리아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이런 위기들은 겨우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그때마다 긴장은 더 높아졌고, 각국은 다음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비스마르크가 떠난 뒤 유럽의 동맹체제는 평화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확대시키는 위험한 메커니즘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이 복잡하게 얽힌 동맹의 그물망을 타고 순식간에 유럽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14년 여름,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렸을 때 바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914년 6월 28일, 발칸 반도의 작은 도시 사라예보에는 축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위 계승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이 도시를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합병한 지 6년, 오스트리아는 이 지역에 대한 통치를 과시하고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날은 세르비아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했어요. 바로 1389년 코소보 전투에서 세르비아가 오스만 제국에 패배한 날이었죠.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에게 이날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자가 사라예보를 방문한다는 것은 모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검은 손이라는 비밀 조직에 속한 7명의 젊은이들이 대공의 행렬이 지나갈 길목에 흩어져 숨어 있었어요. 이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로 세르비아의 독립과 남슬라브 민족의 해방을 꿈꾸던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류탄과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죠. 오전에 대공의 차량 행렬이 밀로슈 강변을 따라 이동할 때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델리코 차브리노비치라는 청년이 수류탄을 던졌지만 대공이 탄 차의 운전사가 속도를 높이는 바람에 수류탄은 뒤따라오던 차량을 맞췄고 수행원 몇 명과 구경꾼들이 부상을 입었어요. 이 사건 후 대공은 예정된 일정을 계속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폭탄 공격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을 병원에서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호 계획은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고 행렬의 경로도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대공의 차량이 병원으로 가기 위해 프란츠 요제프 거리를 지나다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자 운전사가 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멈췄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장소에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19살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프린치프는 아침에 암살 시도가 실패한 후 좌절감에 빠져 그 자리를 떠났다가 우연히 샌드위치를 사러 들어간 가게 앞에서 대공의 차량이 멈춰선 것을 목격했어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 권총을 꺼내 2발을 쏘았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대공비 조피의 복부를 관통했고 두 번째 총알은
대공의 목을 뚫었죠. 조피는 남편의 무릎에 쓰러지며 죽어갔고 프란츠 페르디난트도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제국 내에서 여러 민족에게 더 많은 자치권을 주려는 개혁적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황제가 되었다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미래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린 지 몇 시간 만에 소식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 하나의 비극적 사건 정도로 여겼어요. 실제로 당시 유럽에서는 정치적 암살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비엔나의 오스트리아 정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세르비아 정부가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확신했고 발칸반도에서 세르비아의 영향력을 완전히 꺾을 절호의 기회로 봤던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외무장관 레오폴트 베르히톨트 백작과 참모총장 프란츠 콘라트 폰 회첸도르프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르비아와의 전쟁을 원했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들은 고령의 프란츠 요제프 황제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하게는 독일의 지지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7월 5일 오스트리아 특사가 베를린으로 가서 빌헬름 2세와 만났어요. 독일 황제는 세르비아에 대한 어떤 조치라도 지지하겠다는 이른바 백지수표를 내주었습니다. 빌헬름 2세는 이번에도 이전의 위기들처럼 국지적 분쟁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러시아가 감히 개입하지는 못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 백지수표를 받은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보낼 최후 통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프랑스 대통령 푸엔카레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7월 중순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7월 23일 마침내 오스트리아의 최후 통첩이 베오그라드의 세르비아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세르비아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세르비아 내부에서 반오스트리아 선전을 금지하고 암살과 관련된 단체들을 해산하며 무엇보다도 오스트리아 관리들이 세르비아 영토 안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도록 허용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 기한은 단 48시간이었죠. 세르비아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최후 통첩의 대부분을 받아들였지만 오스트리아 관리들이 자국 영토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만큼은 주권 침해라며 거부했어요. 그들은 러시아가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버릴 수 없었어요. 1908년 보스니아 합병 때 한번 물러섰던 러시아로서는 이번에도 물러서면 발칸 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잃게 되고 범슬라브주의의 보호자라는 이미지도 무너질 상황이었거든요. 7월 25일 세르비아의 답변을 받은 오스트리아는 즉각 외교관계를 단절했고 7월 28일 마침내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스트리아 군함들이 베오그라드를 포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동맹 시스템의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지키기 위해 7월 30일 전면적인 군대 동원령을 발표했어요. 원래는 오스트리아 국경 지역만 동원하려 했지만 군부는 부분 동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차르 니콜라이 2세는 결국 전면 동원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의 동원 소식을 들은 독일은 엄청난 압박을 느꼈습니다. 슐리펜 계획은 러시아의 느린 동원 속도를 이용해 먼저 프랑스를 빠르게 제압한다는 전제였는데 러시아가 이미 동원을 시작했다는 것은 시간이 독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의미였거든요. 독일은 7월 31일 러시아에 12시간 내에 동원을 중단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고 프랑스에는 중립을 지킬 것인지 물었습니다. 양국 모두 독일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어요. 8월 1일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8월 3일에는 프랑스에도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독일군은 즉시 슐리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중립국인 벨기에를 통과해서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벨기에는 자국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고 이것이 영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벨기에의 중립을 보장하는 조약의 서명국이었거든요. 물론 더 근본적으로는 독일이 프랑스를 제압하고 유럽 대륙을 지배하는 것을
영국이 용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8월 4일, 영국도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유럽 전체가 전쟁으로 휩싸였습니다. 사라예보의 총성은 정말로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꾼 총성이 되어버렸어요. 역사가들은 나중에 이 한 달을 7월 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한 달 동안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고 각 순간마다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했지만 결국 아무도 그 길을 택하지 않았던 거죠. 각국의 지도자들은 동맹에 대한 의무감, 국가적 명예에 대한 집착, 상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과신 속에서 전쟁으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이 크리스마스 전에는 끝날 거라고 믿었어요.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914년 8월 독일군이 벨기에 국경을 넘었을 때 유럽 전역에는 묘한 흥분과 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수도에서는 애국적인 군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젊은이들은 앞다투어 징병사무소로 달려갔어요. 베를린, 파리, 런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는 환호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많은 이들이 이 전쟁을 짧고 영광스러운 모험으로 여겼고 전장에서 싸울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역사가들이 나중에 8월의 열광이라고 부르게 될 이 분위기 속에서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겪게 될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독일군의 계획은 명확했어요. 슐리펜 계획에 따라 독일군의 주력은 벨기에를 통과해서 프랑스 북부를 거쳐 파리를 포위하고 프랑스군을 독일, 프랑스 국경의 요새선에 고정시킨 뒤 포위 섬멸한다는 것이었죠. 이 계획은 속도가 생명이었습니다. 독일은 동쪽에서 러시아군이 완전히 동원되기 전에 6주 안에 프랑스를 무너뜨려야 했거든요. 그래야만 동쪽 전선으로 병력을 이동시켜서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독일군 총참모장 헬무트 폰 몰트케는 이 계획의 성공을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계획을 수립한 슐리펜 백작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오른쪽 날개를 강하게 만들어라는 조언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벨기에는 독일의 통과 요구를 거절했고 독일군은 무력으로 길을 열어야 했어요. 리에주의 요새들은 예상보다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벨기에군은 숫자로는 독일군에 비할 바가 못 됐지만 자국의 중립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죠. 독일군은 최신형 공성포를 동원해서 요새들을 하나씩 파괴했지만 이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을 잃었습니다. 며칠이 일주일이 되었고 슐리펜 계획의 정밀한 시간표는 벌써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벨기에에서 독일군의 행동은 국제 여론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민간인 학살과 문화재 파괴 소식이 전해지면서 독일은 전쟁 선전에서 이미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죠. 한편 프랑스는 자체적인 공격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번 계획이라고 불린 이 작전은 독일이 벨기에를 통과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자스, 로렌 지역으로의 직접적인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프랑스군 총사령관 조제프 조프르 장군은 공격 정신을 강조했고 프랑스 보병들은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된 화려한 군복을 입고 전장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나폴레옹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낭만적 생각의 표현이었지만 현대전의 현실에서는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었죠. 8월 중순 프랑스군은 알자스, 로렌으로 공격을 시작했지만 잘 준비된 독일 방어선 앞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군복을 입은 프랑스 병사들은 독일군의 기관총과 대포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며칠 만에 수만 명이 쓰러졌어요. 이른바 국경 전투들에서 프랑스는 전쟁 첫 달에만 3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는 프랑스가 전쟁 전 기간 동안 입은 사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독일군의 거대한 우익은 벨기에를 통과해서 프랑스로 밀려 들어왔어요.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거대한 낫처럼 휘둘러지며 전진했습니다. 독일군은 8월 말까지 벨기에 전역을 점령했고 프랑스 북부로 깊숙이 진입했죠. 영국 원정군이 몽스에서
독일군과 첫 교전을 벌였지만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후퇴해야 했습니다. 프랑스군도 북부에서 독일군의 압도적인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어요. 조프르는 뒤늦게 독일군의 주공이 북쪽으로 온다는 것을 깨달았고 알자스, 로렌에서의 공격을 중단하고 병력을 북쪽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8월 말과 9월 초 연합군은 계속해서 후퇴했고 독일군은 파리를 향해 진격했어요. 파리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프랑스 정부는 보르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진격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병사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3주 넘게 하루에 30km 이상을 행군하면서 전투를 치르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거든요. 보급도 따라잡지 못했어요. 독일군이 벨기에와 프랑스의 철도를 파괴하면서 진격했기 때문에 보급품과 탄약을 가져오기가 점점 어려워졌죠. 게다가 몰트케는 동프로이센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자 당황해서 서부 전선에서 2개 군단을 동쪽으로 급파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익의 힘을 약화시키는 실수였어요. 슐리펜이 그토록 강조했던 오른쪽 날개를 강하게라는 원칙이 무너진 겁니다. 9월 초 독일군은 파리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까지 진격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에서는 독일군의 움직임이 보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바로 이때 독일군 제1군 사령관 알렉산더 폰 클로크 장군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파리를 우회해서 포위하는 대신 후퇴하는 프랑스군을 추격하기 위해 파리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것은 파리 수비군에게 독일군의 측면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조프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9월 6일 그는 마른강 유역에서 반격을 명령했어요. 파리 수비대는 택시까지 동원해서 병력을 전선으로 수송했는데 이것이 유명한 마른의 택시 일화입니다. 약 600대의 택시가 6,000명의 병력을 실어 날랐죠. 마른 전투는 5일 동안 계속되었고 거의 200만 명의 병력이 300km에 걸친 전선에서 맞붙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프랑스군과 영국군은 독일군의 진격을 막아냈어요. 독일군 제1군과 제2군 사이에 빈틈이 생겼고 영국 원정군이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9월 9일 몰트케는 총참모부에서 전선을 직접 보지도 못한 채 후퇴 명령을 내렸어요. 독일군은 엔강까지 약 60km를 후퇴했고 거기서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슈리펜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죠. 파리를 함락시키고 프랑스를 6주 만에 무너뜨린다는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독일이 이제 양면 전쟁에 갇혔다는 사실이었어요. 동쪽에서는 러시아군이, 서쪽에서는 프랑스와 영국군이 독일을 압박하고 있었으니까요. 마른 전투 이후 양측은 서로의 측면을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역사가들이 바다로의 경주라고 부르는 이 과정에서 전선은 점점 북쪽으로 확장되었어요. 9월 말까지 전선은 벨기에 해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측면이 없었죠. 양측 군대는 영국 해협에서 스위스 국경까지 약 700km에 걸쳐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병사들은 참호를 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임시방편으로 파던 참호가 점점 깊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기관총과 철조망, 대포로 무장한 방어는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강력했지만 참호에서 빠져나와 공격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죠. 1914년이 끝날 무렵 서부 전선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빠른 승리를 꿈꾸던 모든 이들의 예상은 빗나갔고 전쟁은 이제 긴 소모전의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참호 속에서 겨울을 맞이한 병사들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던 약속은 허망한 환상이 되어버렸죠. 1914년 겨울 서부 전선의 참호는 임시 피난처에서 영구적인 거주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땅을 파고 또 파서 미로 같은 지하 세계를 만들어냈어요. 최전방 참호 뒤로 지원 참호가 있었고 그 뒤로 또 예비 참호가 이어졌습니다. 참호와 참호 사이는 교통호로 연결되어 있었죠. 어떤 구간은 참호 체계가 수십 킬로미터 깊이로 뻗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방어선이 아니라 땅속에 묻힌 도시 같은 것이었어요. 참호 안에는 지휘소도 있었고 의무실도 있었으며 병사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은신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속 도시의 삶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었죠. 참호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적군의 총탄이 아니라 진흙과 물과 쥐였습니다. 비가 오면 참호 바닥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진흙탕이 되었고 병사들은 며칠씩 젖은 군화를 신고 서 있어야 했어요. 참호족이라고 불리는 질병이 만연했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차갑고 젖은 환경에 노출된 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었습니다. 심하면 발가락이나 발 전체를 절단해야 했죠. 쥐들은 시체와 음식 찌꺼기를 먹고 자라서 고양이만큼 커졌고 밤이면 잠든 병사들의 얼굴 위를 기어다녔어요. 이 말고도 이가 들끓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으려 해도 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죠. 병사들은 여가 시간에 옷의 솔기를 따라 이를 잡곤 했는데 이것을 참호 독서라고 비꼬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도 공격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비하면 차라리 견딜 만한 것이었어요. 공격은 대개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며칠 동안 포격이 계속되었죠. 수천 문의 대포가 적의 참호를 향해 포탄을 쏟아부었고 그 소리는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렸습니다. 포격의 목적은 적의 철조망을 파괴하고 참호를 무너뜨리며 병사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땅을 갈아엎어서 진흙 구덩이로 만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포격이 멈추는 순간 공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병사들은 참호 위로 올라가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돌격했죠. 무인지대는 양측 참호 사이의 땅인데 넓이가 보통 100m에서 500m 정도 되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이었어요. 돌격하는 병사들은 완전히 노출된 채로 적의 기관총 사격을 정면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독일군의 맥심 기관총은 분당 600발을 쏠 수 있었는데 한 대의 기관총이 수백 명의 소총수를 대신할 수 있었죠. 철조망을 뚫지 못하면 병사들은 거기에 걸려서 총에 맞아 죽었고 운 좋게 철조망을 통과해도 적의 참호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 쓰러졌습니다. 공격이 성공해서 적의 참호를 점령하더라도 그것은 보통 몇백 미터를 전진한 것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적군이 반격해서 그 땅을 되찾아가곤 했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서 얻은 것이 고작 몇백 미터였고 그마저도 곧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1916년 2월 독일군 참모총장 에리히 폰 팔켄하이는 이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베르츴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르초는 프랑스 북동부의 요새 도시로 프랑스인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팔켄하인의 계획은 베르쫌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군을 그곳으로 끌어들여 피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베르쫌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며 그곳을 지키기 위해 끝없이 병력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계산했죠. 독일군은 베르쫌을 고기 분쇄기라고 불렀는데 프랑스군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갈아버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2월 21일 아침 7시 15분 400문의 독일 대포가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어요. 역사상 가장 집중적인 포격이었습니다. 하루에 100만 발이 넘는 포탄이 베르춘 요새 지역에 떨어졌고 땅이 흔들려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죠. 사흘간의 포격 후에 독일 보병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독일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뒤로 밀렸어요. 3월 초 독일군은 두오몽 요새를 점령했는데 이것은 베르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공황이 일었고 프랑스 정부는 베르쫌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필리프 페탱 장군이 베르쫌 방어를 맡게 되었습니다. 페탱은 냉철하고 신중한 지휘관이었는데 그는 병사들의 생명을 아끼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는 베르츌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보급로인 바르르츌 도로를 통해 병력과 물자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 트럭들이 밤낮없이 움직였는데 평균 14초마다 한 대씩 지나갔다고 해요. 프랑스 육군의 거의 모든 사단이 베르츌을 거쳐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며칠 또는 몇 주를 싸우다가 교대되었고 또 다른 부대가 그 자리를 메웠죠. 페탱의 슬로건은
그들은 통과하지 못한다였는데 이것은 프랑스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베르준 전투는 10개월 동안 계속되었어요. 전투는 요새와 참호를 넘어서 포탄 구덩이와 폐허가 된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떤 고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죠. 320고지라고 불리는 언덕은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번갈아가며 점령했는데 그곳의 땅은 포탄으로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지형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나무는 한 그루도 남지 않았고 흙은 재와 쇠조각과 뼈조각이 섞인 진흙이 되었어요. 베르준에서 싸운 병사들은 지옥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포격 속에서 귀가 먹었고 폭발로 날아온 흙에 묻혔으며 동료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죠. 포탄 충격으로 정신이 나가버린 병사들도 많았는데 이것을 포탄 쇼크라고 불렀습니다. 12월이 되어서야 전투는 끝났어요. 독일군은 처음 점령했던 땅의 대부분을 다시 빼앗겼고 전선은 2월 초의 위치로 거의 돌아갔습니다. 베르춘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약 38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독일군도 약 34만 명을 잃었습니다. 합쳐서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들이 지키거나 빼앗으려 했던 땅은 고작 몇 킬로미터에 불과했죠. 팔케나인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독일군도 프랑스군만큼이나 피를 흘렸고 전략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르준 전투가 한창이던 7월,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솜강 유역에서 대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베르존에 대한 독일군의 압박을 줄이고 서부 전선의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한 것이었어요. 영국군 사령관 더글러스 헤이그 장군은 일주일 동안의 포격으로 독일군의 방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7월 1일 아침 포격이 멈추고 영국군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나갔죠. 그들은 배낭에 30kg이 넘는 장비를 지고 있었고 명령대로 일렬로 서서 천천히 걸어서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참호는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깊은 지하 벙커에 숨어 있다가 포격이 멈추자 기관총을 끌고 나왔습니다. 영국군 병사들이 무인지대를 가로지르는 동안 독일군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죠. 그날 하루에 영국군은 6만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그중 2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것은 영국군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하루였어요. 어떤 대대는 10분 만에 병력의 90%를 잃었고 어떤 연대는 첫 번째 철조망에 도달하기도 전에 거의 전멸했습니다. 뉴펀들랜드 연대는 800명이 공격을 시작했는데 30분 후에는 68명만 남아 있었죠. 솜 전투는 11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영국군은 탱크라는 새로운 무기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철판으로 장갑을 두른 궤도 차량으로 기관총 사격과 철조망을 뚫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초기의 탱크는 느리고 고장이 잦았으며 전술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최대 12km를 전진했지만 어떤 전략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어요. 연합군의 사상자는 약 62만 명이었고 독일군도 약 46만 명을 잃었습니다. 솜 전투는 베르겐과 함께 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죠. 이 전투들을 통해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했습니다. 1915년 4월 독일군은 벨기에의 이프르에서 염소가스를 처음 사용했어요. 노란빛 구름이 바람을 타고 연합군 참호로 흘러들어갔고 병사들은 숨을 쉴 수 없어서 고통스럽게 질식했습니다. 가스는 보이지 않는 죽음이었고 참호의 공포를 한층 더 깊게 만들었죠. 양측은 곧 방독면을 개발했지만 더 치명적인 가스들도 계속 등장했습니다. 겨자가스는 피부를 태우고 폐를 녹였으며 포스겐 가스는 폐에 액체를 차게 해서 병사들을 익사시켰어요.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약 125만 명이 가스 공격으로 사상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도 평생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서부 전선의 참호전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비참한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진흙 속에서 쥐와 이와 함께 살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기관총을 향해 걸어가서 죽었어요. 그들이 얻은 것은 몇 미터의 황무지였고 그마저도 곧 다시 빼앗겼습니다. 이 전쟁은 용기나 전략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포탄과 병력을 쏟아부을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었고 승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서부 전선에 고착된 참호전이 전쟁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동부 전선은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1600km가 넘게 뻗어 있었는데 이 광활한 공간은 서부의 좁은 전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었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러시아와 싸웠고 여기서는 참호가 아니라 기동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군대는 수백 킬로미터를 전진하거나 후퇴했고 전선은 계절마다 바뀌었어요. 러시아군은 숫자는 많았지만 무기와 보급품이 부족했고 장교들의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독일군은 1914년 8월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러시아 제2군을 포위해서 거의 전멸시켰는데 러시아군 사령관 삼소노프 장군은 패배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1915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군이 대규모 공세를 펼쳐서 러시아를 폴란드와 갈리시아에서 몰아냈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백 킬로미터를 후퇴하면서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는데 이것을 초토화 작전이라고 불렀죠. 1915년 한 해 동안 러시아는 약 200만 명의 병력을 잃었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동쪽으로 떠돌았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전쟁을 치를 만한 산업 기반이 없었어요. 병사들은 총 없이 전선에 보내지는 경우가 많았고 앞에서 죽은 동료의 총을 주워서 싸워야 했습니다. 포탄도 부족해서 하루에 쏠 수 있는 포탄 개수가 정해져 있었고 겨울에는 신발조차 없어서 헝겊으로 발을 감고 싸우는 병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1916년 여름 러시아군은 놀라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브루실로프 장군이 지휘하는 이 공세는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을 무너뜨렸고 약 150만 명의 적군을 사상시키거나 포로로 잡았어요. 브루실로프 공세는 동부 전선에서 가장 성공적인 작전 중 하나였지만 러시아군도 100만 명 가까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은 러시아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결국 혁명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었죠. 동부 전선의 전쟁은 서부만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규모와 참혹함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남쪽에서도 새로운 전선이 열렸습니다. 이탈리아는 처음에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지만 1915년 5월에 연합국편에 서서 참전했어요. 이탈리아 정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부터 트리에스테와 트렌티노 같은 이탈리아어 사용 지역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전선은 알프스 산맥의 험준한 지형에서 펼쳐졌고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들었어요. 병사들은 해발 2000m가 넘는 산꼭대기에서 싸웠고 겨울에는 눈사태가 포탄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이탈리아군 사령관 카도르나 장군은 똑같은 전술을 반복해서 사용했는데 그것은 오스트리아군 진지를 향한 정면 돌격이었죠. 이손조강 유역에서는 1915년부터 1917년까지 11번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매번 이탈리아군은 공격했고 매번 오스트리아군은 막아냈어요. 이손조 전투들은 몇 미터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소모전이었습니다. 1917년 10월의 12번째 이손조 전투, 카포레토 전투에서는 독일군이 오스트리아를 지원하면서 이탈리아군을 괴멸시켰어요. 이탈리아군은 100km 이상 후퇴했고 약 30만 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수십만 명이 탈영했습니다. 카도르나 장군은 해임되었고 이탈리아는 전쟁에서 질 뻔했죠. 이탈리아 전선에서의 전쟁은 결국 65만 명 이상의 이탈리아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전쟁은 더 멀리까지 뻗어나갔습니다. 1915년 연합국은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하려고 했어요. 윈스턴 처칠이 주도한 이 작전은 러시아를 돕고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대담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영국군, 프랑스군,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온 안작군단이 다르다넬스 해협의 해변에 상륙했어요. 하지만 오스만군은 독일 장교 리만 폰 잔더스의 지도 아래 잘 준비되어 있었고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젊은 장교가 이끄는 터키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연합군은 해변에서 꼼짝할 수 없었고 참호전이 또다시 시작되었죠. 갈리폴리의 여름은 견딜 수 없이 더웠고 파리가 시체와 상처를 뒤덮었습니다. 물은 귀했고
이질과 장티푸스가 병사들을 죽였어요. 안작 병사들은 처음으로 겪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놀라운 용기를 보였지만 작전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1916년 1월 연합군은 철수했고 약 25만 명의 연합군과 25만 명의 오스만군이 사상했어요. 갈리폴리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터키에서는 무스타파 케말이 국가적 영웅으로 떠올랐죠. 중동에서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영국군은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진격했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바그다드를 점령하려고 했어요. 아라비아의 사막에서는 영국 장교 T.E. 로렌스가 아랍 부족들과 함께 오스만 제국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로렌스는 아랍인들에게 독립을 약속하면서 그들을 전쟁으로 이끌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 영국과 프랑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아프리카에서도 독일 식민지를 둘러싸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독일령 동아프리카에서는 폰 레토, 포르베크 대령이 이끄는 작은 독일군이 4년 동안 영국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쳤어요. 이 전쟁들은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졌지만 수십만 명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람들이 짐꾼과 노동자로 동원되어서 고통받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정말로 세계대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사람들이 죽어갔고 전선은 끝없이 확장되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결정적인 승리는 보이지 않았고 전쟁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땅 위에서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제국들의 운명을 가르는 무대였고 이번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고 독일은 20년 동안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새로운 해군을 건설했습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영국에 도전할 수 있는 대양 함대를 꿈꿨고 그 꿈은 드레드노트급 전함이라는 거대한 강철 괴물들로 현실이 되었죠. 이 전함들은 길이가 200m가 넘었고 30cm가 넘는 두꺼운 장갑과 거대한 포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작은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자 영국 해군은 북해를 봉쇄했습니다. 독일 함대는 북해의 군항에 갇혔고 영국은 대서양의 해상 교통로를 장악했어요. 독일로 들어가는 식량과 원자재의 흐름이 끊겼고 이것은 독일 경제와 민간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독일 해군은 영국 함대와 한판 승부를 벌여서 봉쇄를 뚫고 싶었지만 황제와 제독들은 값비싼 함대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어요. 양측의 거대한 함대는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결정적인 전투를 피했고 이런 긴장 상태가 2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1916년 5월 31일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독일 함대 사령관 라인하르트 쉐어 제독은 영국 함대의 일부를 유인해서 격파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독일의 순양전함 부대가 덴마크 해안 근처의 유틀란트 반도 앞바다로 나갔고 영국 함대가 그 미끼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고 존젤리코 제독이 이끄는 주력 함대 전체가 출동했어요. 오후 2시쯤 영국의 순양전함 부대가 독일 함선들을 발견했고 역사상 가장 큰 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다 위로 거대한 함선 250척이 펼쳐졌고 수천 문의 대포가 불을 뿜었어요. 포탄의 무게는 하나에 1톤이 넘었고 발사될 때마다 바다가 흔들렸습니다. 순양전함 HMS 인디파티거블이 독일 포탄에 맞아서 탄약고가 폭발했고 1,000명의 승조원과 함께 3분 만에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거대한 강철 선체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바다로 떨어졌고 살아남은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영국의 또 다른 순양전함 HMS 퀸 메리도 같은 운명을 맞았고 200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어요. 전투는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포연이 바다를 뒤덮었고 불타는 함선들이 밤하늘을 밝혔어요. 독일 함대는 영국 주력 함대의 엄청난 화력을 보고 놀랐고 쉐어 제독은 함대가 전멸당할까봐 두려워서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양측 함대는 서로를 찾아 헤맸고 몇 차례 근접 전투가 벌어졌지만 독일 함대는 결국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어요.
새벽이 되자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고 양측은 각자의 항구로 돌아갔습니다. 유틀란트 해전에서 영국은 14척의 함선과 0명의 수병을 잃었고 독일은 11척과 500명을 잃었어요. 전술적으로는 독일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전략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독일 함대는 다시 항구에 갇혔고 영국의 봉쇄는 계속되었어요. 독일 수병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항구에 묶여 있었고 이들의 불만은 나중에 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함대를 건설하는 데 쏟아부은 독일의 막대한 자원은 결국 아무런 전략적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다 밑에서는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고 독일은 이것으로 영국을 무릎 꿇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독일의 유보트들은 영국으로 향하는 상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1915년에는 무제한 잠수함전을 선언했습니다. 영국 해역의 모든 배는 경고 없이 격침시키겠다는 뜻이었어요. 5월 7일 독일 잠수함 U-22 대서양에서 호화 여객선 루시타니아호를 격침시켰습니다. 배는 18분 만에 가라앉았고 19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는 미국인 128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루시타니아호의 침몰은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탄 배를 경고도 없이 격침시키는 것은 전쟁의 규칙을 벗어난 행위였어요. 미국의 여론이 들끓었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독일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독일은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무제한 잠수함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1917년 초 독일은 다시 한번 무제한 잠수함전을 선언했고 이것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보트들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17년 4월 한 달 동안만 850톤의 연합국 선박이 격침되었고 영국은 식량 부족으로 항복 직전까지 내몰렸어요. 영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해야 했고 빵과 설탕과 고기가 귀해졌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대응책을 찾아냈어요. 상선들을 호위함과 함께 집단으로 운항시키는 호송선단 시스템을 도입했고 수중 음파 탐지기와 폭레라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유보트들의 손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918년에 이르러서는 영국의 해상 보급로가 다시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전쟁은 이제 하늘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14년의 비행기는 아직 새로운 기계였고 대부분의 군인들은 그것을 장난감 정도로 여겼어요. 전쟁 초기의 비행기는 주로 정찰에 사용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적진 위를 날아가서 군대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돌아왔고 때로는 적 조종사와 마주치면 손을 흔들거나 권총을 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누군가가 비행기에 기관총을 달기 시작했고 하늘은 새로운 전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측수가 뒷좌석에 앉아서 기관총을 쐈지만 프로펠러가 앞에 있어서 쏘기가 어려웠어요. 1915년 프랑스 조종사 롤랑 가로스가 프로펠러에 강철판을 달아서 총알을 튕겨내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에이스가 되었지만 곧 독일군에게 붙잡혔고 그의 비행기를 조사한 독일 기술자 안토니 포커가 더 나은 장치를 만들어냈어요. 프로펠러와 기관총을 동기화시켜서 프로펠러 날개 사이로만 총알이 나가도록 한 것이었고 이것은 항공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독일의 포커 전투기들이 하늘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1915년 여름부터 가을까지를 포커의 재앙이라고 불렀어요. 연합군 조종사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새로 배치된 조종사의 평균 생존 기간은 11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도 곧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했고 하늘에서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조종사들은 기사처럼 싸웠고 언론은 그들을 영웅으로 떠받들었습니다. 독일의 만프레트 폰 리히트호페는 빨간색 전투기를 타고 80대의 적기를 격추시켰고 붉은 남작이라는 별명으로 전설이 되었어요. 하지만 항공전의 낭만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점점 더 많아졌고 공중전은 점점 더 잔혹해졌어요. 조종사들은 낙하산도 없이 날았고 비행기에 불이 붙으면 추락하거나 불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조종사들은 총으로 자살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것이 불타 죽는 것보다 나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는 또한 폭탄을 싣고 적진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거대한 비행선 체펠린이 런던을 폭격했고, 나중에는 고타 폭격기들이 낮에 런던 상공에 나타나서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민간인들이 공습으로 죽기 시작했고, 전쟁은 이제 전선을 넘어서 도시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항공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1914년에는 나무와 천으로 만든 연약한 복엽기들이 하늘을 날았지만 1918년에는 금속 구조의 강력한 엔진을 가진 전투기들이 등장했어요. 공중전의 전술도 발전해서 편대 비행과 고도 우위 확보, 태양을 등지고 공격하는 기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정찰뿐만 아니라 전투와 폭격, 지상군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고, 항공력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바다 위와 바다 밑, 그리고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었습니다. 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바꿨고 전선은 3차원으로 확장되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새로운 전쟁 방식도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적을 굴복시키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1917년은 제1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해였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참혹한 소모전에 지친 세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동쪽에서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새로운 강대국이 전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결합되면서 전쟁의 결과는 결정적으로 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군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군대는 제대로 된 무기도, 식량도, 심지어 신발도 없이 싸워야 했어요. 1915년 타넨베르크와 마수리 호수에서의 참패 이후 러시아는 계속해서 후퇴했고, 수백만 명의 병사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선에서는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후방에서는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철도 시스템은 전쟁 물자 수송으로 마비되었고, 도시로 가는 식량 공급은 끊겼습니다.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에서는 사람들이 빵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섰고, 겨울의 추위 속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차르 니콜라이 2세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1915년에 직접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모든 군사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결과만 나왔어요. 수도에서는 차르의 아내 알렉산드라가 사실상 정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라스푸틴이라는 수상한 수도승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라스푸틴은 황태자의 혈우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황실에 출입했고, 정부 고위직 임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귀족들과 군 장교들은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고, 1916년 12월 몇몇 귀족들이 라스푸틴을 암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1917년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에 페트로그라드의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빵을 달라고, 전쟁을 끝내라고 외쳤어요.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고,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찼고, 차르는 군대에 시위를 진압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병사들은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농민 출신이었고, 시위대와 같은 불만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오히려 시위대에 합류했고, 무기고를 열어서 시민들에게 총을 나눠줬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차르의 권위는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니콜라이 2세는 3월 15일에 퇴위했습니다. 300년 넘게 러시아를 지배했던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진 거예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자유주의 정치인들과 온건한 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들은 전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동맹국들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새로운 민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는데 임시정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페트로그라드와 다른 도시들에서는 소비에트라고 불리는 노동자와 병사 평의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소비에트들은 임시정부와 병행해서 권력을 행사했고 특히 군대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러시아에는 두 개의 권력 중심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남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어요. 블라디미르 레닌이었습니다. 레닌은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하던 급진적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스위스에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문제는 러시아로 가는 모든 경로가 전쟁 중인 국가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가 레닌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독일을 거쳐 러시아로 갈 수 있도록 특별 열차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계산은 간단했어요. 레닌이 러시아로 돌아가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러시아는 전쟁에서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1917년 4월 레닌은 봉인된 열차를 타고 독일을 가로질러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페트로그라드 역에 도착한 레닌은 즉시 자신의 정치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그는 임시정부를 반대했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이양할 것을, 즉각적인 평화를,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주장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레닌의 단순하고 강력한 슬로건들, 특히 평화와 빵과 토지라는 약속은 전쟁에 지친 병사들과 굶주린 노동자들, 토지를 원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임시정부는 6월에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케렌스키 공세라고 불린 이 작전은 러시아군의 사기를 높이고 전쟁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였어요. 초기에는 약간의 성과가 있었지만 곧 독일과 오스트리아군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러시아군은 무너졌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많은 부대가 명령을 거부했고 탈영병이 급증했습니다. 전선에서 돌아온 병사들은 총을 들고 고향으로 가서 지주들의 땅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1월 7일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10월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서 붉은 근위대와 혁명적 병사들이 페트로그라드의 주요 거점들을 점령했어요. 겨울 궁전이 함락되었고 임시정부는 무너졌습니다. 레닌은 즉시 평화협상을 제안했고 12월에 독일과 휴전협정을 맺었어요. 러시아는 사실상 전쟁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이것은 독일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어요. 이제 동부전선의 수백만 병력을 서부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탈락이 독일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같은 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국가가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유럽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유럽의 문제에 미국 청년들을 희생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중립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막대한 양의 무기와 물자를 팔고 있었고 수십억 달러를 빌려주고 있었어요. 미국 경제는 연합국의 전쟁 수행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만약 연합국이 패배한다면 미국도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미국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1915년에 독일 잠수함이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를 격침시켰을 때 198명의 승객이 죽었고 그중 128명이 미국인이었어요. 미국 여론은 격분했고 독일은 일시적으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917년 2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독일은 다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재개했어요. 독일 해군은 영국 주변 해역의 모든 선박을 중립국 선박까지 포함해서 격침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선박들도 공격받을 것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2월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국 정보부가 독일 외무장관 치머만이 멕시코에 보낸 전보를 해독한 거예요. 치머만 전보라고 불리는 이 문서에서 독일은 멕시코에게 만약 미국이 참전하면 독일 편에 서서 미국을 공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대가로 멕시코는 과거에 잃어버린 텍사스와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영국이 이 전보를 미국 언론에 공개하자 미국인들은 경악했습니다. 독일이 미국의 영토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3월에 독일 잠수함들이 미국 상선들을 격침시키기 시작했고 미국 선원들이 죽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더 이상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4월 2일 윌슨은 의회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잠수함 작전이 인류에 대한 전쟁이라고 선언하고 세계를 민주주의를 위해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4월 6일 미국 의회는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전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참전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거대한 산업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군대는 작았어요. 1917년 4월 당시 미국 육군은 약 20만 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대부분이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미국은 징병제를 도입해야 했고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무기와 장비를 생산하고 수송선을 건조하고 수만 명의 병사들을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보내는 거대한 작업이 필요했어요. 유럽에서는 1917년이 또 다른 절망의 해였습니다. 프랑스군은 4월에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는데 로베르 니벨 장군이 계획한 이 공격은 48시간 안에 독일 전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셰맹데 담에서 벌어진 니벨 공세는 완전한 재앙이었어요. 독일군은 프랑스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고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기관총과 대포에 쓰러졌고 10일 만에 12만 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돌파는 일어나지 않았고 전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참사 이후에 프랑스군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수십 개 사단의 병사들이 공격 명령을 거부했고 참호를 버리고 후방으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끝내라고 더 이상 쓸데없는 공격에 동원되지 않겠다고 외쳤어요. 프랑스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어요. 다행히 독일군은 이 상황을 몰랐고 만약 그때 대규모 공격을 했다면 프랑스는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새로 부임한 사령관 필리프 페탱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불만을 들었고 휴가를 늘렸으며 식량과 생활 조건을 개선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무의미한 대규모 공세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페탱은 미국군이 도착할 때까지 방어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반란을 주도한 일부 병사들은 처형되었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천천히 프랑스군은 다시 통제 가능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영국군은 여름과 가을에 플랑드르에서 또 다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더글러스 헤이그 장군이 계획한 이 작전은 벨기에의 파센달레를 목표로 했어요. 하지만 이 지역은 원래 습지대였고 폭격으로 배수 시스템이 파괴되면서 전장은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고 병사들과 말들, 탱크들이 진흙 속에 빠져 익사했어요. 부상당한 병사들은 진흙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천천히 가라앉으며 죽었습니다. 파센달레 전투는 3개월 반 동안 계속되었고 영국군과 영연방군은 약 30만 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그들이 얻은 것은 고작 8km의 진흙탕이었습니다. 1917년 말 전선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수백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균형은 변하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전쟁에서 빠져나갔고 독일은 동부의 병력을 서부로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병력을 동원하고 있었고 수천 명의 미군 병사들이 매주 프랑스에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1918년에는 결정적인 대결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독일은 미군이 본격적으로
전선에 투입되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 연합국을 무너뜨려야 했어요. 만약 그것에 실패한다면 독일의 패배는 불가피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1918년의 전투에서 결정될 운명이었습니다. 1918년 봄, 독일 참모부는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리 루덴도르프 장군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면서 동부전선에서 약 50개 사단을 서부로 이동시킬 수 있었고 이것은 독일에게 일시적이지만 결정적인 수적 우위를 제공했어요. 미국군이 본격적으로 전선에 투입되기 전에 독일은 이 우위를 활용해 연합군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시간은 독일의 편이 아니었어요. 매주 수만 명의 미군 병사들이 프랑스에 도착하고 있었고 여름이 지나면 전쟁의 균형은 돌이킬 수 없이 연합군 쪽으로 기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3월 21일 아침 독일군은 4년간의 전쟁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6,000문이 넘는 대포가 영국군 진지에 불을 쏟아부었고 5시간 동안 약 100만 발의 포탄이 좁은 전선에 집중되었어요. 안개가 전장을 덮은 가운데 독일군 돌격대가 영국군 참호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침투 전술을 사용했는데 강력한 저항 지점은 우회하고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 후방을 교란하는 방식이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 독일군의 진격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만에 60km를 전진했고 이것은 3년 반 동안의 참호전에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성과였어요. 영국 제5군은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렸고 파리는 다시 한번 위협받았습니다. 독일군은 장거리 대포로 파리를 직접 포격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연합군 지도부는 혼란에 빠졌고 영국군과 프랑스군 사이의 조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연합군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은 페르디낭 포슈 장군을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모든 연합군을 단일 지휘 체계 아래 통합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초기부터 필요했던 조치였지만 국가적 자존심과 정치적 이유로 미루어져 왔던 것이었어요. 독일군의 공세는 4월과 5월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루덴도르프는 플랑드르에서 그리고 다시 프랑스 북부에서 공격을 감행했어요. 5월 말에는 독일군이 마른강까지 진격해 파리에서 60km 떨어진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1914년 이후 가장 가까운 거리였어요. 하지만 이 공세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너무 빠르게 전진했고 보급선은 길게 늘어나 취약해졌어요. 병사들은 지쳤고 연합군 진지에서 노획한 풍부한 식량과 물자를 보며 독일 본국의 궁핍한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독일군의 최정예 돌격대가 이 공세들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었어요. 6월과 7월, 독일군은 마지막 공격들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격퇴당했습니다. 연합군은 이제 독일군의 전술을 이해했고 방어를 재조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이 전선에 대거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6월 벨로우에서 미 해병대는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들의 전투 능력을 증명했어요. 젊고 열정적인 미군 병사들은 전쟁에 지친 독일군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힘이었습니다. 7월 중순 독일군이 마지막으로 마른강에서 공세를 펼쳤을 때 포슈는 반격의 시기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7월 18일 연합군은 역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군과 미군이 선봉에 섰고 수백 대의 탱크가 그들을 지원했어요. 독일군은 놀라움과 혼란에 빠졌고 그들이 몇 달에 걸쳐 얻은 영토를 며칠 만에 잃기 시작했습니다. 8월 8일은 루덴도르프가 독일군의 검은 날이라고 부른 날이었어요. 영국군과 오스트레일리아군, 캐나다군이 아미행에서 대규모 공세를 펼쳤고 탱크와 항공기 그리고 철저한 계획에 힘입어 하루 만에 12km를 전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천 명의 독일군 병사들이 거의 저항 없이 항복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독일군의 사기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합군이 100일 공세라고 부르는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포슈는 독일군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한 곳에서 공격이 느려지면 그는 즉시 다른 곳에서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영국군, 프랑스군, 미군, 그리고 벨기에군이 서부전선 전체에 걸쳐 독일군을 압박했어요. 독일군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4년 동안 피를 흘리며 지켰던 참호들이 하나씩 빼앗겼고 9월에는 힌덴부르크 선이 돌파되었어요. 독일 본국에서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봉쇄로 인한 기한은 심각해졌고 시민들은 지쳐 있었어요. 군부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황제와 정부에게 진실을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9월 말 루덴도르프는 갑자기 정부에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어요. 그는 전선이 무너지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독일 정치 지도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군부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승리를 약속하더니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동맹국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9월 말 불가리아가 먼저 휴전 협정에 서명했어요. 발칸 반도에서 연합군의 공세는 불가리아군을 압도했고 이 나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내부에서 붕괴하고 있었어요. 제국 내의 여러 민족들이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했고 군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0월 말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군의 공격을 받아 비토리오 베네토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11월 3일 휴전 협정에 서명했어요. 600년을 이어온 합스부르크 제국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영국군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고 아랍 반란군은 오스만 군대를 괴롭혔어요. 10월 말 오스만 제국은 무드로스 휴전 협정에 서명했고 전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독일만 남았어요. 독일은 고립되었고 서부전선에서는 매일 영토를 잃고 있었으며 본국에서는 혁명의 기운이 일고 있었습니다. 11월 초 독일 해군 수병들이 킬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마지막 출격 명령을 거부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혁명으로 번져나갔어요. 노동자와 병사 평의회가 각 도시에서 권력을 장악했고 왕들과 대공들이 차례로 퇴위했습니다. 11월 9일 황제 빌헬름 2세는 퇴위를 선언하고 네덜란드로 망명했어요. 같은 날 사회민주당 지도자 필립 샤이데만이 베를린에서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독일 제국은 끝났어요. 11월 11일 새벽 5시 프랑스 콩피엔 숲의 기차 객차에서 독일 대표단이 휴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은 오전 11시에 발효되기로 했어요. 전선에서는 마지막 몇 시간 동안도 전투가 계속되었고 병사들이 죽어갔습니다. 어떤 지휘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공격을 명령했고 휴전 몇 분 전에 죽은 병사들도 있었어요. 11시 정각 포성이 멈췄습니다. 서부전선 전체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4년 3개월 동안 계속되던 소음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참호에서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그 여파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포성이 멈춘 뒤 유럽 대륙에는 이상한 공백이 찾아왔어요. 4개의 제국이 무너졌고 수백만 명이 죽었으며 국경선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혼란을 정리해야 했고 승자들은 패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919년 1월 세계의 시선이 파리로 향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전쟁의 결산이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파리 강화회의에는 32개국 대표가 모였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4명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영국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프랑스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 이탈리아 총리 비토리오 오를란도였어요. 이들은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지고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윌슨은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는 민족자결주의와 국제연맹 창설을 통해 영구적인 평화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14개조 평화 원칙은 전쟁 중에 발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하지만 유럽의 지도자들은 윌슨의 이상주의를 순진하다고 생각했어요. 클레망소는 달랐습니다. 78세의 노정치가는 독일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었어요.
프랑스는 2번이나 독일의 침공을 받았고 북부 지역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클레망소는 독일이 다시는 프랑스를 위협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는 윌슨에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10개의 계명만 주셨는데 당신은 14개나 가져오셨군요. 그의 목표는 단순했어요. 독일을 약화시키고 프랑스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이드 조지는 중간 어딘가에 있었어요. 영국은 독일을 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유럽의 경제적 균형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가혹한 조약은 오히려 독일에서 극단주의를 키울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는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패전국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5월이 되어서야 파리에 초대받았고 그것도 협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작성된 조약을 받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강화 회의들에서는 패전국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승전국들은 독일을 범죄자 취급했고 독일은 그저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였습니다. 1919년 6월 28일, 정확히 5년 전 사라예보에서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당한 날 베르사유 조약이 조인되었습니다. 거울의 방에서 열린 조인식은 엄숙했어요. 독일 대표 헤르만 쭌러와 요하네스 벨은 굴욕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가혹했거든요. 조약 231조, 이른바 전쟁 책임 조항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독일과 그 동맹국들에게 돌렸습니다. 독일과 동맹국들의 침략으로 인해 연합국과 그 국민들이 입은 모든 손실과 피해에 대해 독일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법적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었고 향후 모든 배상 요구의 근거가 되었죠. 영토 조항들도 가혹했습니다. 독일은 유럽 영토의 13%와 해외 식민지 전부를 잃었어요. 알자스로렌은 프랑스로 돌아갔고 슐레스비 북부는 국민투표 후 덴마크로 넘어갔습니다. 동부에서는 폴란드가 재탄생했고 독일은 프로이센의 일부를 잃었어요.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단치 회랑이었습니다. 폴란드에게 바다로 가는 통로를 주기 위해 독일 영토가 둘로 나뉘었거든요. 동프로이센은 독일 본토와 분리되었고 이것은 독일인들에게 큰 분노를 샀습니다. 자르 지역은 15년간 국제연맹의 관리하에 놓였고 그 후 주민투표로 귀속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라인란트는 비무장지대가 되었고 연합국 군대가 15년간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군사 조항들은 독일의 힘을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독일 육군은 10만 명으로 제한되었고 징병제는 금지되었어요. 참모본부도 해체되었고 전차, 항공기, 잠수함 같은 공격용 무기는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해군은 6척의 전함과 몇 척의 경순양함만 유지할 수 있었어요. 독일 해군의 자랑이었던 대양함대는 스코틀랜드의 스카파플로우에서 자침했습니다. 독일 수병들이 배를 넘기느니 가라앉히는 쪽을 택한 것이었죠.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배상금이었습니다. 조약은 정확한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1921년에 배상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은 1320억 금마르크, 당시 가치로 약 330억 달러였어요. 이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독일의 국민 총생산보다 훨씬 큰 액수였거든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영국 대표단의 일원이었다가 항의의 표시로 사임했어요. 그는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책에서 이 배상금이 독일 경제를 파괴하고 결국 유럽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정확했어요. 독일만 조약을 맺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생제르맹 조약, 헝가리는 트리아농 조약, 불가리아는 뇌이 조약, 오스만 제국은 세브르 조약을 맺었어요. 이 조약들은 중부 유럽과 중동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로 쪼개졌고 일부는 폴란드, 루마니아, 이탈리아로 넘어갔어요. 오스트리아는 독일과의 합병을 금지당했고 한때 5천만 명을 지배하던 제국은 인구 600만의 작은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헝가리의 상황은 더 비참했어요. 트리아농 조약으로 헝가리는 영토의 72%와 인구의 64%를 잃었습니다. 역사적 헝가리의 많은 부분이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로 넘어갔고 수백만 명의 헝가리인들이 갑자기 외국인이 되었어요. 이것은 헝가리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았고 20세기 내내 헝가리 정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동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었습니다. 아랍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 통치령으로 나뉘었어요. 시리아와 레바논은 프랑스가,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요르단은 영국이 맡았습니다. 아랍인들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전쟁 중에 영국은 아랍 반란을 지원하며 독립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사이크스, 피코 협정으로 중동을 분할하기로 이미 합의해 놓았거든요. 게다가 영국은 벨푸어 선언으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것도 지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서로 모순되었고 현대 중동 갈등의 씨앗이 되었어요.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했습니다. 폴란드는 123년 만에 독립을 되찾았고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는 여러 민족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나라였어요.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제국의 붕괴로 독립했습니다. 이 새로운 국경선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불안한 타협이었어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부분적으로만 적용되었고 많은 소수 민족들이 원하지 않는 국가에 편입되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는 300만 명의 독일인이 살았고 유고슬라비아는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보스니아인 등 서로 다른 역사와 종교를 가진 민족들을 억지로 묶은 것이었죠. 베르사유 체제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혹해서 독일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프랑스의 안보를 완전히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독일은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큰 인구와 산업 잠재력을 가진 나라였거든요. 미국 상원은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연맹 가입을 거부했고 윌슨의 이상주의는 좌절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혼자 남겨졌고 조약을 집행할 의지도 능력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조약이 굴욕의 평화로 불렸고 이것을 뒤집는 것이 모든 정치 세력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평화조약이 오히려 다음 전쟁의 씨앗을 뿌린 것이었죠.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약 1,000만 명의 군인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2,100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도 1,000만 명에 달했죠. 프랑스는 젊은 남성의 4분의 1을 잃었고 세르비아는 인구의 6분의 1이 사라졌어요. 독일에서는 마을마다 전사자 기념비가 세워졌고 그 비석에 새겨진 이름들은 한 세대 전체가 사라졌음을 증언했습니다. 영국의 작은 마을들에서는 같은 성을 가진 이름들이 줄지어 새겨진 기념비를 볼 수 있었어요. 형제들이, 사촌들이, 이웃들이 함께 전쟁터로 가서 함께 돌아오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숫자는 실제 고통의 일부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수백만 명의 병사들은 몸과 마음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얼굴을 잃은 사람들, 사지를 잃은 사람들, 독가스로 폐가 망가진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당시에는 이름조차 없던 정신적 외상, 지금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는 것으로 고통받았어요. 전쟁의 공포는 끝난 뒤에도 악몽으로, 환청으로, 통제할 수 없는 떨림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에게는 끝나지 않았던 거죠. 경제적 파괴도 엄청났습니다. 전쟁 비용은 당시 돈으로 3천억 달러를 넘었고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원의 낭비였어요. 유럽의 주요 전쟁국들은 모두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에 큰 빚을 졌고 독일은 배상금 부담에 짓눌렸죠. 전쟁 전에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던 런던은 그 지위를 뉴욕에 넘겨주었어요. 유럽은 더 이상 세계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농토는 황폐해졌고 공장은 파괴되었으며 무역 네트워크는 끊어졌어요. 전쟁 전에 유럽을 하나로 묶었던 경제적 연결망은 산산조각 났고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로 후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전쟁은 구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4개의 제국이 사라졌어요. 러시아 제국,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들이 지배하던 땅에는 새로운 국가들이 들어섰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 전까지 유럽인들이 믿었던 진보에 대한 믿음, 이성에 대한 신뢰, 문명의 우월함에 대한 확신이 모두 무너졌어요. 가장 문명화되었다고 자부하던 나라들이 서로를 가장 야만적인 방식으로 살육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전쟁 전의 낙관주의는 깊은 환멸로 바뀌었고 이 환멸은 예술과 문학, 철학 전반에 스며들었어요. 젊은 세대는 특히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영광과 명예를 약속받고 전쟁터로 갔지만 실제로 마주한 것은 진흙탕 속의 무의미한 죽음이었거든요. 독일의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서 이 환멸을 생생하게 담아냈고 영국의 전쟁 시인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시로 남겼어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신뢰의 상실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유럽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죠. 전쟁은 여성의 지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남성들이 전선에 나간 동안 여성들은 공장에서, 농장에서, 사무실에서 그들의 자리를 대신했어요. 여성들은 자신들도 사회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전쟁이 끝난 뒤 많은 나라에서 참정권을 얻었습니다. 영국은 1918년에, 독일은 1919년에, 미국은 1920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었어요. 전쟁이 역설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가속화시킨 것이었죠. 하지만 이 전쟁이 남긴 가장 어두운 유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함과 불공평함은 독일 사회에 깊은 원한을 남겼고 이것은 극단주의의 온상이 되었어요. 전후의 경제적 혼란 속에서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는 폭락했고 1923년의 초인플레이션은 중산층의 저축을 휴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다녀야 했죠. 이런 혼란 속에서 히틀러와 나치당은 독일인들의 분노와 굴욕감을 먹고 자랐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정치인들은 오히려 더 큰 재앙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었죠. 결국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21년 만에 유럽은 다시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많은 면에서 1차 대전의 미완성 과제이자 연장선이었어요.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뒤엎고 독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으로 권력을 잡았고 그의 야심은 1차 대전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1914년부터 1945년까지를 하나의 긴 유럽 내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1차 대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2차 대전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우리가 사는 현대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중동의 국경선은 지금도 당시에 그어진 선을 따르고 있고 그 선이 만든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유럽의 정치 지도는 이때 크게 바뀌었고 미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쟁이 가져온 기술적 발전들, 항공기와 자동차와 화학산업은 현대 사회의 기초가 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전쟁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쉽게 시작되고 얼마나 통제 불가능하게 확대되며 얼마나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지를요. 1914년 여름에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 중 누구도 그것이 이렇게 끝날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짧고 영광스러운 전쟁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얻은 것은 문명의 붕괴였어요. 그 대가는 너무 컸고 그 교훈은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